가격 하락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속도와 폭의 문제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빨라질 수 있다. 네. 그걸 아주 이제 전망을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 물량의 증가인데요. 전 내년도 매도 물량 서울 아파트를 상반기에 10만 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준 8만 9천 호 정도 되거든요. 전 10만 호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의 하락폭과 그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공교롭게도 수요도 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더 빨라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은 일종의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대출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집값이 조정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대출해 준다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여력이 생기더라도 이런 대출의 일종의 정상화 내지 대출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전 적어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대출의 이런 도미노 현상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4년도에 대출이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는 특히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 갈아타기 수요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의 대출이 돼도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팔아서 뭐 한 10억 원을 사고 또 10억 원이 팔리니까 또 그걸 돌아서 15억 원짜리 사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2025년도에는 그런 도미노 현상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역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출이 조금 줄면 만약에 가계대출의 총량이 조금 줄면 그 영향의 여파가 훨씬 더 커지면서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지 않을까. 즉 내 집이 안 팔리니까 갈아타기 수요도 불가능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과거처럼 1,000건 밑으로 감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유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를 낮추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일부 지역은 거래가 되는 지역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극심한 거래량 감소보다도 거래량이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일정 선을 유지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상태로 계속 좀 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에 특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의 폭이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예상치 못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시장의 수요자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 네. 금리 인하를 모두 다 예상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폭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위축되고 막 이러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그러더라도 그 인하는 경기 위축에서 오는 인하기 때문에 수요를 이끌 금리 인하는 2025년도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단일선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 된 다음에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수요 증가의 어떤 모멘텀, 트리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주택 공급은 내년도에도 한 2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뭐 서울의 입주 물량은 크게 감소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은 장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내년도 집값이라든지 내후년 집값을 결정하는데 그 단기간에 공급되는 건설사들이 아파트의 양이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쟤는 맨날 똑같은 얘기가 해. 여러분 자산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계속되고 중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가 뭔지. 그래서 단기 집값을 결정하는 건 집을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호가. 그런 차원에서는 건설사들이 아무리 공급을 감소시켜도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매도 물량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뭐 공급을 안 하고 입주 물량이 줄어도 사실은 거래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고 전 전망하는 겁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반포의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요 증가가 아니에요. 공급 감소예요. 네. 특히 어떤 공급 감소냐면 매물이 줄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양도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감소한데 몇 건 안 되는 그런 매물을 가격 높이 올린 매물을 누군가 한 채 사주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건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을 반영하냐면 공급이 감소해서 즉 매물이 감소해서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면요.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주요 예를 들어서 주거로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로 좋아하는 지역은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투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아파트를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가격 하락이 전망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의 어떤 아파트는 막 투자하기 별로 안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거주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매물을 나옵니까? 못 나와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근데 강남은요 투자하기가 너무 좋아서요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막 경기가 위축돼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주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강남의 이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강남은 안 빠져 불패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2년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매도 물량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시장이 안 좋아질 땐 그런 취약성을 또 갖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계대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집값을 올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임계점이 왔다고 봐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 집값을 부양하겠다. 쉽게 말해서 집값을 떠받치겠다. 이런 정책들은 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냐면 그냥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멀리.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임계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종의 시장의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그건 결국은 용적률과 용적률 인상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규제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대부분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일 것.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두 다 예상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지도 않은 그렇다 보면 이 정책이 시장에 또는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화된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반영 됐느냐.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예상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랐다면 실제로 실적이 좋게 발표하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투자화된 자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읽으실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기준을 2022년 정도 하락폭을 일단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의 네.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비단 2025년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의 하락장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락하는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하락할 때는 그 하락한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지에 2채였어요. 근데 이제는 5채, 6채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의 국면이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물건이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그때 하시는 시점이 사실 오고 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집값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산다는 얘기인데 이제 반대로 할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빠지면 내 집 마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점이 오면 또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야 너나 사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행동으로 연결시켜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